예, 저희가 준비한 4위인데요. 제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정중앙에 앉은 이준석 대표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29.2%, 9.9%포인트 차인데 물론 뭐 오픈 효과, 컨벤션 효과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준석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탄핵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 지지율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거의 10%대였을 겁니다. 민주당은 거의 40%를 넘어서는 지지율을 있었고요. 딱 이게 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국민들이 아마 느끼는 게 뭐냐면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즉 이준석 어떤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이 극단적인 사실에 어떤 면에서 진영 논리, 그 다음에 이제 대결, 이런 국면을 지난 우리가 한 4년 동안 여실히 봐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예. 즉 180석 가까운 의석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일사천리로 모든 상임위원장 지금 전부 다 지금 여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또 법안도 그냥 토론도 없습니다. 그냥 여당이 다 통과시켜버려요. 결국 야당은 이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시절에 우리가 이 탑10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 저런 것들 개선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힘을 가진 108석의 여당은 듣지도 않았죠.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민심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민심의 어떤 반응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 전당대회 통해서 바로 이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영원히 가는 게 없습니다. 항상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 오만하다,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활이 좀 힘들다. 이걸 지금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일으키고 있는 이 변화 자체가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 저항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노골화될 경우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도 쩔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갈 거란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동력을 삼을 만한 뉴스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이슈를 선점당했고 이게 지금 지지율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가 많이 나야 되는 게 정치권의 숙명인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주도할 만한 뉴스를 내기가 참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대선 기획단을 아주 파격적으로 꾸릴 것이다. 예능 PD 출신을 대선 기획단 단장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당에서 대선 기획단의 중량감이 그렇게 큰 기구는 아니죠. 선대위원장이나 공식적인 캠프가 출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대선 기획단 인선 정도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공식 당대표입니다. 이 당대표가 이끄는 파격의 그림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조금 갸웃겨져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은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86 출신의 의원들이 직접 풀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왜 세대교체의 바람이 먼저 튀어나오지 못했는가? 왜 2030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처럼 주목을 못 받았는가? 결국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기득권을 누려오고 국회에 입성했던 86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후진을 양성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이 전격적인 쇄신하는 모습을 아주 파격적으로 보여주던가 그럴 역량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뒤로 빠지겠다. 아주 좀 선당 우사를 위한 용태 결정을 내리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86그룹으로 계속 모정되어 있는 동안은 저는 뭔가 이 이준석 효과를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이슈, 그러한 뉴스를 생산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물론 이준석이란 한 개인의 역량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 이준석 현상은 그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섰다. 청년 정치에 대한 의미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변화를 요구했던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큰 비수만 꽂아준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새로운 바람이 불면 좋죠.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도하 변호사님. 인천의 한 3학년 학생은 정치인이 꿈인데 어떻게 시작할지 배우러 왔다. 정치 광자에 수강했던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인천시당인 이액자 전 의원은 과거에 한 달에 3, 40건 정도 했는데 요즘엔 하루 신청자가 2, 30건씩 대부분이 2030 세대다. 글쎄요, 이게 정말 이준석 효과, 이준석 현상이 야당에게 지금 일단 많이 쏠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그 야당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정치 아카데미나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해서 뭐 시당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이 이 스케줄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올해 몇 번 더 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인천시당에서 이 부분을 가장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를 열었나 본데 여기에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20, 30대 중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 왕복으로 시간을 들이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도 그렇지만 제가 언론에서 보고 또 주변에서 직접 듣기로도 대구시당 이런 데도 한 달에 한 뭐 30건 정도, 20건, 30건 이랬는데 하루에 요즘은 뭐 20건 정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2030 세대 온라인 당원을 2만 명을 더 증가시키겠다, 더 가입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거 가능할 거 아닐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2030 세대가 진짜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들에서는 그렇게 빨리 늘 수 있을까 했는데 예.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당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띤 또 토론을 벌리거든요. 아, 당내에서도요? 근데 원래는 당원들이 막 온라인에서 그런 거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열띤 토론을 안 벌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런 바람들이 여러 곳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저 자리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3교시 강사로 강의로, 갔었고요. 강의하러. 1교시가 김병민 전 비대위원, 맞아요. 2교시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예. 3교시에서 제가 강의했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젊은 제 또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1교시, 2교시 들었기 때문에 지칠 법도 한데 다들 메모를 빼곡하게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을 해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기존에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보다는 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정치권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이 인천시당 이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어찌되었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2030이 이렇게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걸 인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강사분이 여기 계셨군요. 자네차 평론가 뉴스탑10 활약하시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거에서 요즘 조행무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탑텐 덕분이죠. 예. 사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제1야당에 이런 바람이 부니 여당도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 기득권이 굳어진 86그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도 좀 의미 있는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여당 내 차기 대선에 누가 적합한지 이재명, 이낙연. 그런데 3위가 물론 뭐 여기 오차범위 내도 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10%는 넘지 못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유치원 3법 같은 것을 강력하게 통과시키는 또 당사자였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도 제 목소리를 냈고 또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굉장한 쓴소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에게서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낸 건데 이런 민심의 변화가 민주당에도 불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에서는 민심이 한 30%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한 경선 흥행과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선이 먼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선 흥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이동학 최고가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지방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줄 서가지고 어떤 수행원 역할이나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천을 받고 당선된다. 그래서 이런 공천 방식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뜨니까 여당에선 박용진도 뜬다 뭐 이런 말까지 좀 등장했는데 여당 내부 분위기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는 바로 대선 관리일 텐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